순사님, 제 의견은 아닌데 요새 유튜브에서 간혹 순사님의 설명이 조금 유용하긴 한데 좀 재미없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제 얘기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다소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이론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우선 첫 번째, 개물림 사고예요. 정말 요즘에는 반려견들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40대 여성 A씨가 자전거 동호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라이딩을 가시는데, 그때는 경상북도에 있는 무악제고개라는 곳에서 동호회 회원분들하고 라이딩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먼저 남자분들 몇 분이 치고 나가고, 그분이 한 4번째 정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개가 휙 나타나더니 그분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뭔가 동물보험이 가입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이 부분 보상이 됩니다. 맞죠? 어르셨네요. 지금 어제 했던 대사 다 까먹으시고. 왜 되냐? 민법 759조에서 동물 점유자가 동물에서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일상생활 중에 피보험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그 자기가 점유하던 개가 일으킨 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민법상 책임이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본인이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크게는 그냥 일배책 그리고 가족 일배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 그냥 일배책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나 그리고 나의 법정 배우자, 그리고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내가 점유하고 있는 동물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미성년 자녀까지,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나의 일배책으로 배상이 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폭이 정말 넓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꼭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보험을 설명하실 때도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설명드리면 조금 더 수월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설계사 팀장님들께서 고객분들에게 이런 부분 사례와 함께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이분은 사실 개에게 물린 게 굉장히 이제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크게 다치시진 않았어요. 왼쪽 종아리 부분을 살짝 물리셨는데 그래도 정신적인 손해까지 해서 결국 보험금은 1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통 CCTV나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 건 같은 경우가 그 길에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의 지형도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개가 갑자기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개가 이렇게 지지대처럼 밟고 뛰어넘을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결국에는 피해자분이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손해사정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아무리 시설물이나 목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줄이나 시설물이 탄탄하지 않는다고 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개도 견주님께는 상당히 사랑스러울 수 있지만 무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개가 목줄을 푸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해놨고 견주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설령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개가 그걸 스스로 풀 수 있다면 온전히 이제 관리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보통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날 법한 문제인데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 참고로 한 5년쯤 전에 맹견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특종 개들은 명견이 아니죠. 맹견 배상 책임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그 개는 그냥 대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무섭게 생긴 로트와일러, 뭐 불독 이런 견들은 이제 따로 맹견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 이것도 이제 좀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례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배상 책임이 일어난 경우가 있을까요? 많죠. 사용 많은데 좀 더 다른 사례 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격투기장에서 스파링하다 사고 난 경우에 매니저님 격투기 좋아하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은 격투기 선수 같으신데 저는 설계사 지망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외소해 보이는 몸과는 다르게 사실 권투를 되게 좋아해서 오래 했어요. 나름 프로 자격증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격투기 사고인데 20대 직장인 B씨는 네. 이제 퇴근하고 체육관을 다녔는데 여기 체육관이 꽤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드FC라는 그 격투 단체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은 UFC가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로드FC인데 로드FC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운영하는 체육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하고 그 수련생이 또 상대방도 같은 수련생이고 스파링을 하다가 그만 날아온 주먹에 안아골절을 당한 사고예요. 매니저님, 이럴 때 이거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합의하에 스파링을 한 거잖아요. 이 스파링이라는 게 언제든 다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어렵지 않을까요? 오, 날카로운데요? 역시 설계사 지망생이라는 것인지 날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도 저희가 꼼꼼하게 조사한 결과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 명의 이제 가해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나랑 실제로 같이 싸웠고 날 다치게 한 상대방. 두 번째는 이 체육관의 관장님 또는 코치님들, 이 체육관 쪽에 이제 과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상대방에게는 과실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날 직접 다치게 한 상대방 말고 외려 이 체육관 관장님에게 어느 정도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아니라 관장님한테 책임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장님 입장에서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인배상이 가입돼 있어야지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럼 관장님이 만약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아마 이 피해자분이 배상 책임보험이 없으면 직접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결국 관장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싸울 수도 있고 싸워야 되겠죠. 아마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결국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우리 설계사 팀장님들께서도 영배책을 우리 체육관이나 뭐 이런 운동시설에 가입시켜 주신다면 꼭 대인배상에 대한 담보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상대방한테는 과실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상대방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확인했어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룰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을 타격해도 되는 스파링이었고, 이 사람이 뭐 스탑을 외친 것도 아니고 뭐 못하겠다라고 항복을 선언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안면부를 타격하는 건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겐 과실이 없는 걸로 이 사안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아까 전에 영업주에게 책임배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배상이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업주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날카롭게 봤던 부분은 바로 헤드기어 착용 여부였어요. 그 피보험자 그리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고 스파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스파링은 분명히 안면 타격이 허용되는 스파링이었기 때문에 체육관의 관리자라면
응당, 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수련생들에게는 안면부 타격을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이런 걸 하라고 할 관리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관장님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헤드기어를 착용한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다른 요소들은 관장님이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헤드기어까지 착용했다라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복싱 같은 경우에는 프로 시합이랑 아마추어 시합이 있잖아요. 프로 시합 같은 경우에는 헤드기어를 안 쓰고 시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경우에도 다쳤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죠.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심판이 그만하라고 스탑 사인을 줬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때렸다든지 또는 이제 뭐 명백하게 이제 어떤 반칙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정상적인 정규 시합 안에서 정상적인 타격을 했다면 그건 설령 프로든 아마든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반칙을 해도 이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군요. 그럼요. 그 반칙이라는 건 엄연히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한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관장님에게 과실 40%만큼이 인정돼서 피해자분은 치료에 대한 부분 잘 보상을 받으셔서 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되게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상황 말고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다른 사례는 당연히 많겠죠. 또 다른 다양한 사례들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목욕탕 이용 중에 미끄러진 사고예요. 사실 목욕탕, 샤워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생겨요. 이 상황은 80대 어르신 C씨가 평소 집 앞 5분 거리의 사우나 월 이용권을 끊고 정기적으로 이제 이용하시는데요. 사고 당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에 오셔서 목욕을 하시고 온탕에서 나와서 바닥으로 이동하려는 상황에서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찌으셨고 또 좌측 정강이뼈 골절 사고를 당한 경우예요. 근데 이제 목욕탕에 있으면은 업주가 알기 어렵잖아요. 다행히 그때 주변에 한 3명 정도의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119로 신고를 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크게 큰 상황은 아니었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 넘어짐 사고가 자주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배상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 그래서 꼼꼼하게 이 현장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판례를 봐도 업주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면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시설 상에서 넘어졌을 때는 그냥 고객의 과실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업주가 그 부분을 이제 잘 관리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과실이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업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이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례 꼼꼼하게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일정 부분 이제 업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미끄럼 주의라는 경고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경고판이 사고가 날 만한 지점, 그러니까 미끄러울 만한 지점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미끄러울 만한 지점에 잘 보이도록 배치를 해놓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또 업주가 그런 주의를 줘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로 일부 이제 과실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이제 관리 측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례가 그러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에 석회물질이 좀 쌓여 있었어요. 석회물질이 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물이 묻고 비눕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이제 미끄러울 수 있는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당시 현장에 가서 이걸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도 확인될 만큼의 석회 물질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비눗물을 좀 뿌려보니까 미끄러움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했을 때 이 경우에는 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시면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목욕탕이라서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근데 뭐 제가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장을 입고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양말 벗고 바지 단 걷어 올리고 목욕탕 들어가서 사진 찍는데 영업시간에 이제 방문했으니까 좀 남탕이기를 또 천만다행이긴 한데 오신 분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또 현장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고 나는 지점을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봐야지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의 손해사정 리포트를 본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 알몸인 분들이 나오지 않게 찍는 게 그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참 애매하네요. 네. 우선은 피해자분이 잘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목욕탕 업무를 하시는 것도 조금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사람 다치는 거, 고객 다치는 거 다 생각해가면서 하면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보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영배책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업주님의 금전적인 과실은 자기 부담금 3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우려들을 보험에 전가하고 그게 보험의 역할이다. 우리 팀장님들 좀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 업주님들한테 보험 가입 시켜주실 때 꼭 대인배상 담보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업장에 대해서 보험을 설명을 해줄 때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친 피해자도 고객이에요. 업주님 입장에서도 보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과실이 있네 없네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험 있으면 접수해주면 그냥 끝이거든요. 피해자하고도 이제 손해사정사가 다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업종이든 간에 꼭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사님, 사람 다친 거는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재물에 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누수 관련해서도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누수 관련해서도 많은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건은 부평, 인천 부평의 빌라였어요. 그 빌라 302호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102호에 살고 있는 분이 302호에 쫓아 올라가서 클레임을 넣은 거죠. 누수가 생긴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102호에 누수면 202호겠죠 라고 했더니 202호 확인해 본 거야. 202호도 지금 물난리가 이미 천장에 났어. 그러니까 이제 302호다 라고 해서 쫓아 올라오는 거고, 302호에서 그래서 이제 누수업체를 불러서 탐문해 보니까 302호에서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게 맞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배상 책임보 될 것 같아요? 뭔가 임대인 배책이니까 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두 집이나 손해가 발생해버려서 이건 비용 부담이 크니까 뭔가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집에 뭐 피해를 본 세대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총 금액으로 그 부담하는 한도 내라면 그게 한 집이든 두 집이든 세 집이든 모두 보험 보상이 가능해요. 이 사례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이제 보니까 정말 베란다에서 관리가 잘 안 된 것과 주택의 노후화가 같이 경합해서 302호의 책임으로 202호, 102호의 누수가 발생한 게 맞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약관에 의거해서 비록 두 집이지만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이 손해가 전부 다 이제 보상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202호, 102호, 그리고 302호의 이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손해방지 시공 비용까지 모두 해서 56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피해 세대가 여러 가구더라도 다 보상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으셨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 업체에 누수 탐지 소견서라는 거를 요청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써주는 것처럼 이 누수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이제 소견서 상을 보고 우선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것만 보고 하긴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현장에 가서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수 탐지 소견서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본 걸 토대로 여기에 책임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확인이 되면 비로소 이제 보험 보상이 되는 거죠. 손사님의 배상 책임은 남의 집 손해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윗집 302호에서도 보상을 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된 건가요? 원래 이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302호의 피보험자의 세대는 원래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부는 보상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항목인데요.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즉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를 막지 않으면 다른 손해가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빠르게 조치하는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302호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누수를 없애기 위한 비용 자체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죠. 그러나 다만 다른 비용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집어 나서 문제를 제거했으면 이걸 다시 덮고 또 예쁘게 원래 있었던 대로 타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비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미적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나 보네요. 맞아요. 그럼 혹시 우리 집에 물난리가 났을 때 보상하는 보험은 있을까요? 그런 보상도 보험도 있어요. 이것도 사례로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아까 남의 집에 대한 물난리 누수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됐었는데 우리 집의 누수 사고는 급배수 누출 특약이라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급배수 누출 특약이요? 이거는 또 처음 들어보는 보험이네요. 그렇죠. 급배수 누출 특약이라는 건 단독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진 않아서 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우리 집 주택화재 보험의 특약 같은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의 물난리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급배수 누출 특약은 우리 집의 물난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급배수 누출 특약은 특약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것만으로 이제 상품을 팔진 않고 주택화재 보험 같은 데 특약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자, 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장실에서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가 벽과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걸 보고 고객이 이제 보험을 접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 새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집은 화장실에 맞닿아 있는 벽에 곰팡이가 생겨서 양쪽 벽에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손해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양쪽 벽면의 창문 쪽은 곰팡이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원래 곰팡이가 생긴다면 그 온도 차이가 나는 바깥쪽에 생겨야 정상인데 이 지금 화장실과 닿아 있는 안쪽에 생겼다는 건 이 화장실의 누수로 인한 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 탐지 소견서와 함께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이걸로 인한 사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급배수 누출 특약은 급배수 누출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내 재산에 다른 재산에 손해가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로 봤을 때요. 만약에 이 시설, 그러니까 샤워기의 접합 이음새로 인해서 누수가 난 것만 사고가 있었으면 이건 보험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난 이 물난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다른 재산인 벽지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벽지 파손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는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 또 그 벽지를 시공하는 비용 약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 요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있어요. 피보험자분이 이 선임권 제도를 모르고 그냥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뭐 이 타일을 다시 덮는 비용은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저런 거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고객님께서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건 좋은데 왜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무료 선임권 제도를 알게 돼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설명의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고객님께 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 왜 되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서 그게 고객님께서 또 고맙다고 이렇게 잘 처리가 됐던 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님들도 전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손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면 조금 더 좋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신 거죠? 맞아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시니까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역할이 큰 것 같은데 정확히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배상책임 사고에서 손해사정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특히 사고 초반에요. 첫 번째는 보험 사고가 맞는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손해사정사의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마를 줄 건지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얼마를 줄 건지, 이 손해보험금을 산출하는 것도 손해사정사의 역할입니다. 그거에 대한 과실을 선정하는 것도 손사님의 역할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그동안 손사님이 후유장애나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업무까지 하시는지 몰랐네요. 맞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런 앞단의 업무는 보험사의 역할이었는데, 그렇으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설계사님들도 모르셨을 거고 고객님들도 모르셨을 건데, 사실은 이 앞단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앞단의 것들도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 보험사의 역할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손해사정이란 보험금 과실 여부랑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로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중립적인 입장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번에 무료선임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요. 무료선임 제도란 보험 소비자가 일체 손해사정사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이랑 배상책임보험 두 가지로 무료 선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맞아요. 이 제도는 특히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를 접수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현장 조사를 안내하면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간만 딱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다가 고객님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도는 피보험자, 피해자 양쪽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손사님이 이런 역할까지 하시는지 몰랐네요. 정말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제도가 다 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니까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보험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이런 걸 행사하실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알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